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시골 아주머니지만 제 삶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고 그 고된 길 위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 아들 결혼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 전체를 걸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통쾌한 복수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울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마침표를 찍은 날이었어요. 저는 12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내야 했지요. 말이 쉽지 시골에서 여자 혼자 아이 하나 데리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까요? 그래도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일구고 계절을 견디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들 하나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아이답지 않게 예의 바르고 자기 할 일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도시에 좋은 학원도 보내주지 못했지만 늘 스스로 알아서 노력하더라고요. 장학금도 받으면서 대학을 갔고 서울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제가 밭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부르트는 날이 많았는데도 그 아이가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아들은 도시 생활에 잘 적응했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조용하고 따뜻하고 엄마한테도 잘할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참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저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괜한 간섭을 했다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의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날 전 처음으로 아들의 예비 처가 식구들을 만났는데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릴 만큼 낯설고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의 예비 장모는 처음부터 저를 흘겨보듯 쳐다보더니 말문을 여는 순간부터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면서요? 요즘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네요. 그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골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낮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계속 저를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혼수 얘기를 꺼내면서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명품에 익숙한 아이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시골에서 힘들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없네요. 라고 했고 예단 이야기가 나오자 그쪽 형편을 생각해서 좀 줄일까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우리 쪽에서 다 할게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이를 악물고 말이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결혼 준비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예비 시댁 측에서는 계속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한복샵 예약이 늦어졌다고 하니 시골이라 그런가 뭐든 느리네요.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다 참았습니다. 아들 결혼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겼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쌓이고 또 쌓인 멸시와 무시는 결국 넘쳐서 흐르게 되어 있더군요. 결혼식 당일 저는 아들에게 말도 없이 조용히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시골 촌부처럼 검소하게 입고 참석하자는 제 계획을 적고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그날을 준비하기로요.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 체인이 있어요. 10년 전 우연히 시작하게 된 동네 미용실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 6곳에 지점이 있는 제 자랑이자 전 재산입니다. 그동안 농사와 병행하느라 남들 눈에는 그저 밭이라는 아줌마로 보였겠지만 저는 제가 자수성가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 본점 디자이너에게 직접 예약을 넣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피부는 평소에 관리받아왔기에 나름 자신 있었고 옷도 정장을 맞췄습니다. 신발도 평소에 신지 않던 명품 브랜드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 차. 저는 오랫동안 타던 경차 대신 미용실 법인 명의로 새로 출고한 포르쉐로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예비 처가 식구들은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특히 예비 장모님은 저를 2번 쳐다보고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미용실에서 단정하고 세련되게 스타일링한 제 모습이 그렇게 낯설었나 봅니다. 예식 전 대기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멋쩍은 듯 "어머,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저도 제 아들 결혼식에 잘 어울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마지막 예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그녀가 또다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포르쉐시던데요?" "아, 네. 미용실 일하다 보니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요. 프랜차이즈다 보니 각 지점 돌보려면 차가 필수더라고요." 그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은 행복한 결혼을 했고 저는 평생 견디며 참아온 무시와 편견에 맞서 말없이 그러나 단단히 복수했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죠. "이제 나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나는 그저 시골 여자가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일군 사람입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서울서 직장 잡고 나서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에도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괜히 혼자 소갈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걱정했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목소리에 생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번엔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그 말에 제 마음도 덩달아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진지하다고 하니 이젠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기도 하고 드디어 아들 인생에도 내 편이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시골까지 내려오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릴 터라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은 얼굴로 제 앞에 서 있더군요. 날씨가 푹푹 찌던 여름이었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인사도 예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은이라고 해요.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얼떨결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사는 요즘 보기 드물잖아요. 하은이는 그날 내내 저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걱정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저는 간식거리도 준비해두고 하은이가 좋아한다던 감자전도 부쳐놨습니다. 하은이가 2번이나 덜어 먹는 걸 보고는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당에서 쉬고 있을 때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사실 이런 곳에 와본 게 처음이에요. 서울에서만 자라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도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조금 멍해졌습니다. 제가 남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다 보니 아들이 그 사실을 말했나 봅니다. "괜찮아요. 난 아이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왔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생긴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말에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였죠. 세상이 온통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은이라는 아이는 예의 바르고 눈빛이 맑고 말을 아껴도 할 말은 또렷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과 잘 어울렸어요.
둘이 마주 보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이는 틈날 때마다 시골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함께 오지 못하는 날에도 혼자 버스를 타고 와서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밭일을 거들며 김도 매보고 고추도 따보고 손에 물집이 생겨도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 하은이를 보며 저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참 복도 많지. 이렇게 예쁜 사람을 만나다니. 하지만요,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하은이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가 조금 걱정이 많으세요. 시골에서 결혼 생활하는 건 힘들 거라고 하시고 어릴 적부터 저를 너무 아끼셔서 그런지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저도 어른이고 부모니까 이해는 합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같겠지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하실 거야. 내 진심을 보여드리면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은이의 말투에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단이나 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야 서로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되지. 그런 게 뭐 대수라고.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하은이가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말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그 아이의 불안한 눈빛, 그것이 곧 다가올 큰 파도의 전조였다는 걸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상견례 잡았어요. 다음 주 주말 서울에서요. 하은이 쪽에서 장소랑 일정 다 잡았대요. 그래? 그럼 엄마도 준비해야겠네. 저는 그날 밤 옷장을 열어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서울 올라갈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정장도 몇 벌 안 되고 구두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저는 마음만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은 깨지라고 존재하는 걸까요? 상견례 장소로 가는 길 서울 시내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앞에서 차를 세웠을 때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보다 자신 있게 꾸몄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요. 미용실에서 머리도 단정히 다듬고 화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따뜻한 인사와 웃음으로 가득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의 시선은 제 옷차림부터 구두까지 천천히 hul었고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단어 시골이 어찌나 찝찝하게 들리던지요. 마치 저를 촌스럽다고 대놓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이 결혼 절대로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요. 서울의 한정식집. 깔끔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종업원이 정성스럽게 안내해주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속이 서늘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인 건 하은이 어머니의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명품 브로치, 거기다 손에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백. 구두도 아주 날이 선 고가의 디자인이었죠. 제 첫마디는 그저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였는데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한 번 후고는 짧게 네 하고 대답하더군요. 한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몇 분이 저는 정말 몇 시간을 버틴 듯한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인데도 분위기가 전혀 부드럽지 않았거든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탐색 그 자체였어요.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시골에서 오시는 손님들 많으시겠네요.
교통편 같은 건 괜찮으세요? 예단 예물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솔직히 요즘 결혼은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처럼 날이 서 있었고 그 칼 끝은 아주 명확하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과 어울리겠느냐는 의도를 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제 아들이나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예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죠.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면이나 격식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은이 어머니가 덧붙입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도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요즘 사회의 기본이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분의 눈엔 제 아들이 농사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아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하은이라는 예쁜 아이와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두 번째 만남은 마치면 마칠수록 더 불편해졌습니다. 음식은 하나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도 하은이 어머니는 한치의 미소도 없었어요. 반대로 하은이는 점점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제 아들도 제 손등을 몰래 살짝 잡으며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가만히 운전만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조심스레 입을 열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단순히 예비 사돈의 무례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게 미안했고 또 나 때문에 괜한 수모를 당하는 건 아닐까 싶은 자책도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신 줄 저도 몰랐어요. 저도 엄청 놀랐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그날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더 단단해져야겠네. 사랑하면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이 결혼을 이어간다면 저 사돈과 얼굴을 마주해야 할 날이 얼마나 많을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명절에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분과 엮여야 할 텐데 과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제 아들과 하은이가 받을 상처였습니다. 저런 사돈 아래에서 하은이는 과연 며느리로서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제 아들은 저 사돈과 가족이 되어도 지금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과연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막기 위해 멈춰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결심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건 곧 이어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하은이 쪽에서는 예단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전화로 상견례 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는 예단을 정식으로 주고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평범하게라도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참 무안했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평범하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그냥 예단비는 요즘 시세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집은 신랑 측이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그저 작게나마 전셋집 정도로만 생각했지 시세니 가전이니 하는 얘기는 감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거절하기도 어려운 자리였고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아서요라고 운을 띄우자 그쪽 어머님이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요즘은 시골에서도 농사만으로도 꽤 벌지 않으세요? 저희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아니면 혹시 부동산 같은 건 좀 있으신가요?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아마 말씀하신 분은 전혀 인식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혹은 자기네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던진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은 저에게 시골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씌우는 동시에 제대로 된 혼수는 못 해올 것 같다는 의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괜히 부엌에서 일손 놓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그렇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자꾸 불편함으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속상했던 건 제 아들이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를 방패 삼아 서준 것도 아니고 하은이 눈치만 보며 조용히 고개 숙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며칠 후 웨딩홀을 알아보러 간 자리에서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말만 들어도 가격이 어마어마한 웨딩홀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하은이 어머님이 우리 쪽 친척들 대부분이 강남에 사셔서 시골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을 열기 전에 하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형편에 맞춰서 해야죠. 괜히 무리하면 안 돼요. 그 순간 하은이 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니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따님이 그렇게 착해서. 분명히 돌려 말하셨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예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하은이 어머니는 은근히 요즘은 결혼도 투자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남들이 뭐라 안 하죠라며 몰아붙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얕잡아 볼 수 있구나. 저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계절 따라 움직이며 작고 단순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충만한 삶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왔어요. 제 아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라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단지 시골이라는 단어 하나로 싸그리 무시당하는 현실이 이렇게 서글픈 건 처음이었어요. 물론 서울 생활이 좋고 전문직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 되면 그런 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속상했던 건 하은이 어머니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배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를 비하하는 말보다 제 아들을 그런 식으로 낮춰보는 말이 훨씬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환경에서도 누구보다도 바르게 자랐다고. 당신 딸보다 못할 게 없다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결심이 생겼어요.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요. 저 스스로도 더 당당해져야 하고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마음속에 남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표정에 무심코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더니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나 괴로움 괜찮을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너만 잘 살아. 엄마는 그거면 됐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대체 그 사돈댁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걸까?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결심이 서기 시작했죠.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농사짓던 사진, 어린 아들이 비닐하우스 한쪽에서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이 상장을 받아오며 뿌듯해하던 모습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그 아이가 얼마나 단단하고 훌륭하게 자라왔는지를 증명해 주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자랐든 어떤 환경이든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엄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른 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돈댁. 저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미용실 체인을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친구에게 운영하게 한 프랜차이즈였는데 원래는 제가 주말에 농사일 끝나고 가끔 도와주던 곳이었죠. 예전엔 얼굴만 비쳤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미용 경영 공부도 더 체계적으로 시작했고 관리부터 예약, 마케팅까지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시골에서 사업까지 하는 여성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죠. 어머님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하은이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그래, 좀 배우느라 우리 동네도 사람 손 타는 곳이 많아서. 그러자 하은이는 해맑게 웃으며 멋지세요. 저희 엄마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백화점만 가셔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 묘하게 다가왔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말했겠지만 전 그 말에 묘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 사이 결혼식 일정도 하나둘 정해졌습니다. 예복, 드레스, 스튜디오, 식장까지 정리해가면서 또다시 사돈댁은 여러 요구사항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웨딩홀은 강남에 하자고 했잖아요. 사돈댁에서는 오시기 힘드셔도 저희 하객들 대부분이 서울이라서요. 예단은 딱히 금액을 정하긴 그렇지만 요즘 평균 수준은 맞춰주셔야 체면이 서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메모하고 준비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열등감도 억울함도 모두 행동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미용실 체인도 조용히 늘려갔고 마을에서도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아들이 조용히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키긴 뭘 지켜. 엄마가 그렇게 약하게 보여. 그리고는 제 손으로 아이의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넌 내 길을 가. 엄마는 엄마 길 갈 거니까. 걱정 말고 당당하게 가자.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제대로 하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머리도 말끔히 손질했어요. 미용실 직원이 사장님 완전 서울 기부인이세요. 라고 놀리듯 말할 정도였죠.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하은이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다르시네요. 서울 오시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셨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유, 저도 사람인데 꾸미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죠.
요즘 미용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고객 상대하려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돈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시골 촌부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에 대해 다른 면을 처음 본 거겠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제 차를 직접 몰고 도착했어요. 포르쉐였어요. 몇 년 동안 아끼고 또 아껴 장만한 제게는 자존심이자 성취의 상징 같은 차였습니다. 사돈은 그걸 보고 또 한 번 말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신부 어머님 차례. 와, 저걸 직접 몰고 오셨대. 그날 결혼식은 하은이와 제 아들의 결혼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며 참기만 했던 그 시절의 저를 벗어나 당당히 제 삶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깔봤던 그 땅에서 나는 이렇게 일어났다고. 자식 하나 잘 키우고 제 삶도 잘 일구었다고. 그리고 그날 제 아들은 저를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최고야. 결혼식 당일 저는 누구보다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날이다. 그저 아들의 결혼식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낮게 본 사람들에게 제 삶과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날이기도 했거든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시골집, 닭이 우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모자 눌러쓰고 밭으로 향했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뒀던 한복을 꺼내 다림질했고 메이크업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죠. 사장님, 이래서 사람들이 도시 기부인이라고 하나 봐요. 정말 고우세요. 농사일에 익숙한 제 손은 거칠고 얼굴엔 햇볕에 탄 자국도 있었지만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힘이 되던지요. 꾸밈 없는 진심이 느껴졌고 오늘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정갈하게 머리를 올리고 한복을 입은 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한 자리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준비해둔 포르쉐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가 몇 해 동안 모은 돈으로 장만한 차, 그 차의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제 마음속에는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오늘은 그 삶을 증명하는 날이다라는 각오로요. 결혼식장에 도착한 건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식장은 강남의 유명 호텔이었고 하객들도 3355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식장 앞에서 정차한 흰 벤처 SUV에서 제가 내렸을 때 주차 요원부터 먼저 놀라더군요. 고객님, 짐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제가 잘 챙겨왔어요. 고마워요. 그때 하객들 중 몇몇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신랑 어머니실에 와 좋은 차 타시네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번만큼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꿋꿋이 한복 자락을 정리하고 로비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 사돈과 마주쳤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그녀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란 건 그 옆에 있던 다른 친척분들이었죠. 이전에 저와는 전혀 다른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이었으니까요. 차, 그게 사돈 차세요? 네. 제가 몰고 왔어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요. 제 대답에 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포르쉐 이게 뭐야? 아, 농사만 짓는 줄 아셨죠? 제가 미용실 프랜차이즈도 함께 하고 있어서요. 차는 필요해서 장만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저를 무시하던 태도, 시골 사람이라며 눈 아래로 보던 시선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그녀는 멋쩍은 듯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돈 오늘 많이 달라 보이세요. 전엔 그런 말씀 없으셔서.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말한다고 믿으셨을까요? 뭐든 보여드려야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식 내내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며느리 될 하은이도 제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꼭 참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너도 정말 아름답다. 하객들 앞에서 저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당당했죠. 강단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저분이 시골 어머님 맞아?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사돈 측 친척들조차 농사 지으신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장님이시래. 시골에선 보기 드문 인물이시지라며 수군거렸고 사돈은 점점 입을 닫아갔습니다. 결국 사돈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요. 저도 누군가에게 쉽게 판단받는 건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이 어쩐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엔 하은이 손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시골집에 갔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포르쉐의 앞유리에 비친 제 얼굴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당당해지고 싶었기에 노력했던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단순히 결혼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 전체가 인정받는 순간이었고 시골 여자라며 무시당했던 제가 사장님이라 불리는 존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사돈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주 연락을 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식구로서의 예의도 갖췄습니다. 저는 굳이 감정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원하는 건 다 얻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켰고 그걸 이 아이들이 알아봐 줬구나.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을까.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포르쉐에서 내렸던 순간의 놀란 표정, 식장 안에서 서로 엇갈리던 눈빛, 그리고 식 끝나고 조용히 건넸던 사돈의 사과.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갔지만 저는 그날을 한 장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며느리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조금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본가 내려가려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얼른 오너라. 국 끓여놓고 기다릴게.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되어 아이들은 차를 몰고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밝은 미소로 문을 열었고 제 아들도 익숙한 듯 문간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아직도 여기가 제일 편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사실 이번에 저희 어머니도 같이 내려오셨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다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하얀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 사돈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그날의 어색했던 기억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그녀는 시골 마당에 발을 디디며 확연히 낯선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보자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시골집이 좀 투박해도 정은 많아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내 시댁이 이렇게 정겹고 따뜻한 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죠.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곁에 있는 이상 큰 갈등은 원치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사돈은 조심스럽게 제게 부탁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돈,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샵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네, 사실 요즘 저희 샵 매출이 좀 주춤한데 사돈처럼 인상 좋고 품위 있는 분이 한번 다녀가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시골이라는 이유로 저를 얕잡아 보던 분이 이제는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색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요. 하은이 덕에 우리도 가족인데 한번 가봐야죠.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서울로 올라갔고 사돈이 경영하는 강남의 샵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고 매니저는 연신 대표님 친구분이시죠? 하며 깍듯이 인사했어요. 샵 안은 화려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많지 않아 보였고 분위기가 살짝 무거웠습니다. 저는 사돈과 함께 상담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너무 고급 이미지로만 가는 것보다 정감 있는 이미지도 살려보면 좋겠어요. 도시 사람들도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소 지으며 말했죠. 사돈, 사실 처음에는 시골에서 오신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배울 게 많네요. 저는 그 말에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서울 분들 좀 낯설었어요. 서로 다르지만 결국 사람 사는 건 똑같잖아요. 이후로도 몇 차례 샵 행사에 제가 모델처럼 참석하게 되었고 고객들은 저분이 그 유명한 시골 CEO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제 미용실 사업도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새로운 판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돈은 그때부터 저를 전혀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고 때때로 제게 사업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그땐 정말 우물안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사돈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처럼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저도 기뻐요. 누구나 실수는 하죠.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용기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수란 게 뭔가요? 굳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억지로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도 나를 지키고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복수는 누군가의 머릿속에 내가 존경할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날 이후 사돈은 저를 누구보다 신뢰하게 되었고 저희는 단순한 사돈 이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견뎌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싸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제 삶이 제 말을 대신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반전, 그리고 강남 미용실에서의 재회 이후 사돈의 태도는 정말이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늘 제게 깍듯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지요. 사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시골에는 벚꽃 피었나요? 예전 같았으면 시골은 벌레 많다면서요. 하며 말끝마다 빈정거리던 분이었는데 이젠 작은 계절 변화까지 묻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 마음이란 참 신기합니다. 하은이도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엄마가 예전엔 정말 너무 심했어요. 저도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책을 읽고 어머님 이야기도 자주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참 잘됐구나. 이젠 그 누구도 나를 업신 여기지 못하겠지. 하지만 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랬고 며느리가 편안하길 바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당한 수모와 편견에 조용히 맞서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그게 통쾌한 복수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그 이후 제 일상은 다시 농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물을 주고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주문 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제 사업은 더 바빠졌고 고객들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결혼식 이후 입소문을 타고 도시에서도 믿고 찾는 시골 농장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거든요. 어머님, 이 딸기청은 진짜 맛있어요. 지인들한테도 추천했어요. 하은이가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란 걸요. 그 후에도 사돈은 몇 번 제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맨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운동화에 바람막이까지 입고 왔더군요. 저를 도와 배추도 뽑고 무도 함께 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돈, 솔직히 전 사돈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줄 몰랐어요. 도시에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았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도 이제 알게 됐네요. 일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그 말들 다시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굳이 고함치지 않아도, 굳이 상처를 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반성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물론 친구처럼 지내는 건 아니지만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받고 손주 생일에는 함께 식사도 합니다. 하은이도 아이 낳고 나니 훨씬 단단해졌고 제 아들도 자상한 아빠가 되었지요. 저는 아직도 매일 밭에 나갑니다. 포르쉐는 헛간 옆 나무 그늘 아래 주차돼 있고요. 그 차를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시선이 시골에서 왔는데 웬 포르쉐야? 가 아니라 저분은 뭔가 다르다는 존중이 담긴 시선을 느낍니다. 가끔 사돈이 말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사돈,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돈은 속이 훨씬 더 빛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처럼 살아보지 않았지만 당신은 나처럼 살아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무시당해야 할 이유 따위는 없었던 것이겠지요. 진짜 성공은 명품도 비싼 차도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사돈과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농사 이야기와 손주 이야기로 웃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웃음 속엔 과거의 오해도 아픔도 편견도 다 녹아있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조용히 복수를 완성해냈습니다. 진심과 시간 그리고 노력으로.